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00병원 영상과 김강훈입니다. (2022년) 영상학과 QI 활동으로 딥러닝 시스템이 적용된 CT 장비 사용에 있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Q&A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DL이 적용된 장비로 검사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해 주실 선생님은 많이 익숙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캐논 메디컬의 강신영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CT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신영 선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딥러닝뿐만 아니라 좀 기본적인 CT에서 같이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딥러닝 CT 장비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기존에 쓰고 계시는 IR 장비, 그 IR 리컨스트럭션이라 하는 반복 재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지금 들어와 있었던 아킬리언 1과 지금 응급실 장비에서 쓰고 있는 아킬리언 프라임 장비에서 쓰고 있는 재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각사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다 공통적으로 이 IR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저희 중간에 지금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로 움직이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은 거의 각사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션 데이터를 가지고 각가지 뭐 스캐너 모델부터 이런 모델들을 적용을 시켜서 중간에서 지금처럼 가운데에서 루프라는 걸 돌릴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굉장히 중간 안에서 계속 일정 기간 동안에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그 제거가 된 영상을 지금 나온 영상들은 이미지 노이즈가 제거가 어느 정도 된 영상들을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레이티브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게 반복적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IR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반복적인 재구성,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결국엔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영상을 구현한다는 거를 저희가 보통 I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새로 이제 탑재가 된 이 아킬리언 1 프리즘이라는 장비는 기존의 IR 같은 경우는 이 디노이즈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서 중간에 루프를 돌려서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방식이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의 머신러닝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이미지가 나와 있는 영상에서 루프를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중간 안에서 저희가 머신을 통해서 딥러닝이라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에 대한 거를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장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딥러닝 방식은 왼쪽에 맨 위에 지금 레이저 포인트 보시는 리컨 프로세서에서 일단 데이터를 얻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얻어진 영상을 가지고 기존에는 이미지가 나온 거에서 루프를 돌려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면은 현존에서는 이 리컨 프로세서 나온 이 이미지를 기존에 놓고 이 저희가 보통 말하는 DCNN이라고 얘는 디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안으로 이 영상을 넣을 겁니다. 그렇게 넣게 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인텔리 AIC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도 하고 ACE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하이 퀄리티 아웃풋으로 되는 영상을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안에서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풋 데이터에서 지금 트레이닝 코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 공장 팩토리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거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라는 걸 이 안쪽으로 넣어서 각종 모델들을 계속 거쳐서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거치는데 그때 타겟이 되는 영상이 모델 베이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가지고 이 안에서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거칠 겁니다. 그 트레이닝이 다 거친 엔진을 이 안쪽에 있는 DCNN 뉴럴 네트워크로 넣을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이 리컨스트럭션 프로세스 병원 모양이 보이는 실제로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안에서 엔진을 돌린 다음에 나오는 영상은 이 오른쪽과 같은 영상처럼 나오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스탠드 커널로 추가로 옵션이 된 국내 지금 나와 있는 아킬리엄 프리즘 에디션에서 일산백병원이 지금 제1호로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 프리시전 IQ라는 건데 기존의 딥러닝과 플러스 돼서 추가된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영상은 그 CT는 0.5mm짜리의 디텍터를 가지고 있는 896 채널로 된 영상에서 구현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일본 내에서 쓰고 있는 아킬리온 프리시전이라는 장비는 0.25mm짜리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0.5mm보다 절반 정도 더 줄어든 디텍터를 쓰게 되는데요. 그 디텍터로 된 영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레졸루션이 2배 이상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이 안쪽에 타겟되는 데이터를 이 프리시전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는 뭔가 카디악의 그 스텐트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보다 더 레졸루션이 좋아진 영상을 이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딥러닝이 CT 장비에 적용됨으로써 얻는 제일 큰 장점이 있을까요? 검사 측면에선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쓰시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요. 다만 환자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적은 선량으로 기존의 이미지보다 더 좋은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저희가 환자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CT 장비로 검사하는데 당직도 하고 평일 근무도 하는데요. 그 DL이 적용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검사 사용함으로써 혹시 숙지해야 되는 주의사항이나 또 권고사항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권고사항이나 뭔가 주의사항은 사실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때 그 부분에 각 프로토콜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지 세팅을 이미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는 없지만 한 가지만 뭐 짚고 넘어간다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리컨 엔진이 딥러닝과 기존에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IR과 엔진 그 리컨 머신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CT UI에서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 리컨스트럭션이 걸리게 되면은 저희가 영상이 얼만큼 걸리는지에 대해서 장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수가 그 딥러닝이 걸리는 거는 오른쪽에 표시가 될 거고요. 왼쪽에 표시되는 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IR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 측면에서의 이러한 장점을 들었는데 저희 백병원 CT실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게 많습니다. 그 각 아나토미에 따라서도 프로토콜이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프로토콜에 혹시 DL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안 된다면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백병원에서 딥러닝을 쓰고 있는 파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체스트 파트, 그리고 복부, 카디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브레인에서 특히 브레인 엔지오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브레인과 캐로티드 쪽의 엔지오, 혈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딥러닝이 다 들어가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레인 루틴 이미지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K 쪽이죠. 그 MSK 쪽 파트에서는 지금 딥러닝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파트에서 사실 다 적용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MSK 그 저희가 타사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는 봤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딥러닝이라는 게 개발되고 이미지가 쓰인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보시는 데서 좀 더 익숙한 측면이 좀 많은 부분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MSK 파트 같은 경우는
보려고 하시는 파트에서 포인트가 뭐 프랙처를 보려고 하시거나 특히나 뭐 리가멘트나 텐던 같은 경우는 MRI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MSK 파트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이미지를 보시려고 하는 선호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타사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이런 딥러닝을 쓸 때 특히나 이 MSK 파트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복부, 체스트, 혈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딥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딥러닝이 좋다고 해도 판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익숙해진 그런 영상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저도 핸드폰으로 보통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안드로이드를 계속 오래 쓰시다가 아이폰을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메시지와 통화 같은 전화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건 하실 수 있지만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할 때는 손에 읽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MSK 파트에서는 지금 백병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DL을 사용함으로써 선량이 감소하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검사를 하면서 이제 선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감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각 병원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뭔가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소 30% 이상은 선량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러닝 시스템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기존에 딥러닝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그 좀 딥러닝에 대해서 그 이미지의 패턴이 아무래도 기존에 보시던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타사도 그렇고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 눈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존에 있는 영상과의 약간의 이질감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독하시는 데에서 조금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IR 같은 경우에서 이미지의 리컨 속도가 기존보다 지금 한 20% 정도는 조금 더 줄은 상태에서 AI로 된 그 딥러닝 방식의 영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리컨 속도가 조금은 기존보다는 좀 느린 그런 영상이 나온다라는 거를 굳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CT 검사를 하고 이제 팩스상 서머리에 표시된 DLP 값으로 선량 감소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앱도멘 같은 경우는 각 사람마다 신장이 다른데 이러한 비슷한 신장으로 DLP를 비교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선량 비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저희가 그 아킬리언 64라는 장비가 설치가 되었을 때 쓰는 영상이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드 백 프로젝션 방식으로 됐을 때 영상이고요. 가운데 있는 영상은 지금 프리즘 맞은편에 있는 장비가 쓰고 있는 IR을 쓰고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영상처럼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AI로 딥러닝이 적용된 영상이 이제 오른쪽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팍스상에서 서머리로 표시된 DLP 값을 선량 감소율을 비교할 때 좋은 방법이냐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DLP는 사실은 저희가 CT에서 총선량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첨부를 했었던 이유는 신장이 크신 분과 작은 분과의 이 DLP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 서머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DLP뿐만이 아니라 바로 왼쪽에 보시면 CTDI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다시 하나로 더 첨부한 이유는 겐트리가 한번 로테이션 하면서 들어가는 선량을 저희가 CTDI 볼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일련된 그 CTDI 볼륨들이 모아져 있는 거를
통합한 거를 DLP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브레인을 한번 제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리 사이즈가 사람마다 사실은 뭐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머리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저희가 좀 얘기는 할 텐데 그 차이가 사실은 정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도 브레인 같은 경우를 그 선량을 볼 때는 그냥 DLP로만 봅니다, 보통. 그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 가슴 쪽, 그 체스트 쪽과 복부 같은 경우는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신장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들의 차이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DLP로 비교를 하는 게 사실상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키가 150인 사람과 2m인 사람과의 DLP 값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1.5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TDI 볼륨을 가지고 특히 체스트와 복부 같은 경우는 저는 DLP 값은 아예 보진 않습니다. 신장의 스카웃을 보고 신장이 비슷한 사람이지 않는 이상 DLP로 비교하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CTDI 볼륨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CTDI 볼륨이 예를 들어서 한 3에서 5 정도면은 저희가 적게 선량이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한 7에서 9 정도는 그냥 평균 정도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그 CTI 볼륨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표현할 때 조금 더 많이 고설량이 들어갔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CT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영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럼 앞으로 이 의료계통에서 딥러닝 사용의 미래성, 네, 혹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아마 들어보셨던 AI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클래리파이나 루닛, 뷰노부터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AI와 이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의료 체계의 솔루션에서 좀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성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CT에서도 어느 정도 하드웨어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정점에 올라왔다고 저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렸고,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더 최적화시킬 거며,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얼마나 더 진단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더 편리하게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앞으로의 이제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RSNA에 올해 이제 출시를 할 이제 CT에서도 신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신제품에서도 뭔가 AI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돼서 스카웃을 찍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카웃 안에서 체스트와 복부를 알아서 측정을 하게 돼서 그 안에서 스캔 레인지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선량의 원하는 그런 최적화된 이미지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GE사와 저희가 지금 딥러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필립스랑 지멘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AI와 딥러닝이 들어간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런 게 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진단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단순히 저희가 유저 측면에서 편리함과 이런 걸 얻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선량과 이런 부분으로 환자에게 훨씬 더 장점을 줄 수 있는 솔루션도 주게 될 거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질환을 찾아봐야 됐다면 지금 나오는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디텍션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서 판독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뒤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AI와 딥러닝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발전돼서 기술이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쳤고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Q&A 질문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시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